날이 곧 흉년이 들 겁니다. 지금 곳간을 여세요. 누더기를 걸친 거지 소녀 하나가 고을에서 제일 가는 구두쇠 영감의 대문을 두드리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쌀 한 톨도 거저주는 법이 없던 영감은 코웃음을 쳤지만 소녀의 그 맑은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지요. 그러던 그의 가을, 소녀의 말대로 마을에 무서운 흉년이 닥쳐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구두쇠는 마침내 그 굳게 닫혔던 곳간 문을 열어 젖혔고 그 안에서 펼쳐진 광경에 그만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구두쇠의 곳간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너른 들판을 끼고 앉은 송화골이라는 고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누런 논이 끝없이 펼쳐지고 뒤로는 야트막한 산이 마을을 감싸 안은 그저 평범하고 순한 시골 마을이었지요. 봄이면 못자리에 물을 대고 여름이면 김을 메고 가을이면 낫을 들어 별을 베는 그런 흙냄새 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 송화골에 마근복이라는 영감이 살았습니다. 나이는 58, 고을에서 논밭을 제일 많이 가진 부자였지요. 그런데 이 영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송화골뿐 아니라 이웃 고을까지 소문이 자자한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얼마나 인색했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마근복은 제 집 곳간의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그득그득 쌓여 있어도 끼니마다 멀건 죽 한 그릇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곡식이 아까워서였지요. 빛바랜 무명 두루마기 한 벌을 10년이 넘도록 기워 입었고 집신이 다 닳아 발가락이 비어져 나와도 새 것을 사는 법이 없었습니다. 날이 두루마기가 다 해졌습니다. 새로 한 벌 지으시지요. 집안일을 돕는 노복이 보다 못해 그렇게 권하면 마근복은 대뜸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 사람아, 멀쩡한 옷을 두고 새 옷이 웬 말이오. 천이 아깝지도 않소. 움푹 팬 볼에 늘 미간을 잔뜩 찌푸린 그 얼굴을 보고 있자면 누구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지요. 마근복의 인색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네의 초상이 나도 부조 한 푼을 아꼈고 흉년이 들어 굶주린 이웃이 쌀 한 돛빵만 구워달라 사정해도 매몰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워주면 떼이기 십상이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소. 그래서 송화골 사람들은 마근복을 두고 이렇게들 수군거렸습니다. 저 영감, 돈을 끌어안고 죽을 사람이야. 곳간에 쌀을 산처럼 쌓아두고 뭐에 쓰려는지 원. 제삿밥도 아까워서 못 차릴 위인이지. 마근복은 그런 말들을 들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지요. 남들이 뭐라 하든 곳간이 차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법이라고 말입니다. 쌀가마니를 헤아리고 또 헤아리는 그 순간만큼은 영감의 찌푸린 미간도 슬그머니 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영감이 어쩌다 이토록 지독한 구두쇠가 되었는지 그 속사정을 아는 이는 송화골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마근복 혼자만이 깊은 밤 홀로 곳간 문을 잠그며 가슴 한구석에 묻어둔 예시를 떠올릴 뿐이었지요.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마근복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젊어서 아내를 잃었고 자식도 없었지요. 너른 기와 집에 노복내외와 함께 살았지만 영감의 곁은 늘 휑하니 비어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이면 마근복은 곳간 앞 툇마루에 홀로 앉아 마당을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쌀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 쌀밥을 함께 나눌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요. 그래도 영감은 그 외로움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외롭다는 말조차 사치라고 여겼으니까요. 세상에 믿을 건 곳간에 쌓인 곡식뿐이야. 영감은 입버릇처럼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떠나고 정은 식어도 곳간에 쌓인 쌀만큼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었지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는 영감 자신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송화골 장터에 거지 소녀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나이는 12살쯤 되었을까요.
때에 전 누더기 삼배를 걸치고 맨발로 다니는 영락 없는 거지 아이였습니다. 머리는 빗질 한 번 못한 듯 헝클어졌고 몸은 비쩍 말라 뼈가 앙상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이의 두 눈만은 유난히 까맣고 맑았습니다. 굶주림에 찌든 거지 아이라기엔 너무도 또렷하고 깊은 눈빛이었지요. 이 아이의 이름은 분이라 하였습니다. 분이는 장터를 돌며 동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느 거지 아이들과는 사뭇 달랐지요. 때를 쓰지도 않고 남의 것을 훔치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손을 내밀 뿐이었습니다. 누가 밥 한 덩이를 적선하면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12살 거지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치고는 어딘가 묵직했습니다. 장터 사람들도 그 아이를 보면 괜히 한 번 더 눈길을 주곤 했지요. 하루는 분이가 길모퉁이에서 주먹밥 한 덩이를 동냥으로 얻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터라 그 주먹밥이 어찌나 반갑던지요. 그런데 막 입에 가져가려는 찰나 어디선가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5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더 어린 거지 아이가 담벼락 밑에 쪼그려 앉아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오는 것이 분명했지요. 분이는 잠시 제 손에 든 주먹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그 어린아이에게 다가가 주먹밥을 통째로 쥐어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채할라. 어린아이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주먹밥을 받아들고 허겁지겁 입에 넣었습니다. 분이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빙긋 웃었지요. 정작 제 배 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누나는 안 먹어? 어린아이가 밥알이 묻은 입으로 물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살래살래 저었습니다. 난 어제 많이 먹었어. 너나 든든히 먹어두렴. 새빨간 거짓말이었지요. 분이 역시 사흘을 내리 굶은 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분이는 그런 내색을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이야 참으면 그만이지만 저 어린 것이 굶주리는 꼴은 참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장보러 나온 마근복의 노복이었지요. 노복은 그날 저녁 마근복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날이 오늘 장터에서 참 별난 거지 아이를 봤습니다. 제 입에 들어갈 밥을 더 어린애한테 주더군요. 거지 주제에 인심도 좋지요. 마근복은 그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지가 인심이 좋아봤자 거지지.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을 챙겨? 어리석은 개야. 영감은 그렇게 한마디로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그 거지 아이 이야기가 잠들기 전까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입에 들어갈 밥을 남에게 내어준다는 것이 영감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송화골에는 마근복 말고도 부자가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이름은 차득보, 나이는 45세, 마근복 다음 가는 재산을 가진 자였지요. 차득보는 마근복과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마근복이 안으로 움켜쥐는 구두쇠라면 차득보는 겉으로 번드르르하게 꾸미는 자였습니다.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얼굴에 두툼한 손, 비단 도포를 걸치고 다니며 늘 능글맞은 웃음을 흘렸지요. 허허, 마 영감, 오늘도 곳간 지키시느라 수고가 많으시오. 차득 보는 길에서 마근복을 만나면 늘 살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따로 있었지요. 차득보의 두 눈은 늘 마근복의 너른 논밭과 그득한 곳간을 향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저 영감에게는 자식도 없겠다. 언젠가 저 재산이 전부 임자 없이 굴러다닐 텐데 그때 내가 슬쩍 가로채면 송화골은 통째로 내 것이 되는 게야. 차득보는 그런 속셈을 비단 도포 자락 안에 감추고 겉으로는 마근복에게 더없이 친절한 이웃 행세를 했습니다. 마근복도 차득보가 영 미덥지 않았지만 굳이 내치지는 않았지요. 부자끼리는 부자끼리 통하는 구석이 있는 법이라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이 차득보라는 자가 훗날 송화골에 얼마나 무서운 화를 불러올지는 그때만 해도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마근복은 여전히 곶간을 끌어안고 살았고 분이는 장터를 떠돌며 동량으로 하루하루를 이어갔지요. 차득보는 비단 도포 자락 안에 욕심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송화골 서당의 늙은 훈장이 마근복을 찾아왔습니다.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훈장은 마을에서 가장 학식이 높고 인망이 두터운 노인이었지요. 마근복도 이 훈장 앞에서만큼은 함부로 굴지 못했습니다. 훈장은 마근복의 곶간을 한번 둘러보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 영감, 곶간이 참으로 그득하구려. 허허, 그렇소이다. 평생 아끼고 모은 것이지요. 마근복이 모처럼 흐뭇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훈장이 흰 수염을 쓸며 가만히 말했습니다. 한데 마 영감, 곶간이 차야 부자가 아니라 사람이 따라야 부자라는 말을 아시오? 마근복의 얼굴이 대번에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오? 곶간에 쌀이 산처럼 쌓여 있어도 그 쌀을 나눌 사람이 없고 그 곁에 사람이 없으면 그게 무슨 부자란 말이오. 진짜 부자는 곶간이 아니라 사람으로 차는 법이라오. 마근복은 그 말이 영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퉁명스럽게 받아쳤지요. 훈장 어른, 말씀은 고맙소만 나는 그런 한가한 소리에 곶간을 비울 생각이 없소이다. 사람이 곶간을 채워 줍디까 쌀이 곶간을 채워 줍디까. 훈장은 그 대답에 그저 빙그레 웃을 뿐이었습니다. 더는 말을 보태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다만 대문을 나서며 혼잣말처럼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언젠가 그 말의 뜻을 알게 될 날이 올게요. 부디 너무 늦지 않기를. 마근복은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곶간이 차야 부자지 사람이 따라야 부자라니. 그게 다 배부른 소리라고만 여겼지요. 하지만 훈장이 남긴 그 한마디는 훗날 마근복의 가슴을 송곳처럼 찌르게 됩니다. 그것도 가장 아프고 외로운 순간의 말입니다. 송화골의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들판의 벼는 한 뼘씩 자라올랐고 농부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김을 맸지요. 그해 여름은 유난히 볕이 따가웠습니다. 하늘은 쨍하게 맑았고 비는 좀처럼 내리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가뭄이 들려나. 에이, 설마. 작년에도 이맘때 비가 늦었는데 가을엔 풍년이 들지 않았소. 농부들은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지기 시작했고 우물물도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었지요. 그래도 농부들은 곧 비가 오리라 믿으며 마른 논에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부었습니다. 늙은 농부 하나는 매일같이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정화수를 떠놓고 비를 빌었습니다. 비님이시여 제발 한 줄기만 내려주소서. 이러다 농사 다 망치겠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야속하게도 구름 한 점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쨍한 볕만 날마다 들판을 달구었지요. 그래도 마근복은 그런 농부들의 걱정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지요. 영감의 관심사는 오로지 제곶간에 쌓인 곡식과 그 곡식을 얼마에 팔아 얼마를 더 불릴 것인가 뿐이었습니다. 마근복은 아침마다 곶간 문을 열고 들어가 쌀가마니를 하나하나 헤아렸습니다. 그것이 영감의 가장 큰 낙이었지요. 하나, 둘, 셋. 그래, 그대로구나. 가마니 수가 어제와 똑같으면 영감은 그제야 안심하고 곶간 문을 잠갔습니다. 혹여 노복이 한 톨이라도 축냈을까봐 영감은 곶간 열쇠를 늘 제 허리춤에 차고 다녔지요. 잠을 잘 때도 그 열쇠를 베개 밑에 넣어두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루는 노복의 아내가 조심스레 영감에게 청을 넣었습니다. 날이 친정어미가 병이 깊어 며칠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는 길에 쌀이라도 한 뎃박 싸 가게 해주시면. 뭐라가? 마근복은 펄쩍 뛰었습니다. 품삯을 받았으면 그걸로 알아서 할 일이지. 어디서 곶간 쌀에 손을 대려 하오. 어림없는 소리. 다녀오는 건 좋소만 쌀은 한 톨도 안 돼요. 노복의 아내는 풀이 죽어 물러갔습니다. 노복 내외는 그런 영감 밑에서 십수년을 묵묵히 일했지만 정 붙일 대라곤 도무지 없는 주인이었지요. 이렇게 마근복은
곳간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영감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영감의 옛 이야기를 잠시 해야겠습니다. 마근복이 젊었을 적, 그러니까 30 무렵의 일입니다. 그때만 해도 마근복은 제법 인정 많고 의리 있는 사내였습니다. 가진 것도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지만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품이었지요. 그 시절 마근복에게는 둘도 없는 벗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석주라는 사람이었지요. 둘은 같은 마을에서 나고 자란 중마고우였습니다. 어찌나 사이가 좋았던지 둘은 의형제를 맺기까지 했습니다. 의형제를 맺던 날 둘은 나무패 하나를 둘로 쪼개어 나누어 가졌습니다. 마근복이 한쪽을 갖고 한석주가 다른 한쪽을 가졌지요. 패를 맞추면 딱 들어맞는 그런 정표였습니다. 형님, 우리 이 패처럼 평생 한마음으로 삽시다. 한석주가 그렇게 말하자 마근복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아우, 어떤 일이 있어도 자네와 나는 한 핏줄일세. 한석주는 농사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날씨와 절기를 읽는 눈이 비상했지요. 하늘의 구름 모양, 바람의 방향, 새들이 나는 높이만 보고도 비가 올지 가물지를 귀신같이 알아맞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한석주를 두고 하늘을 읽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한석주는 제가 평생 보고 익힌 날씨와 절기에 이치를 한 권의 책에 차곡차곡 적어두었습니다. 어느 해에 무슨 징조가 있었고 그의 농사가 어떠했는지를 빠짐없이 기록한 책이었지요. 한석주는 그 책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형님, 이 책은 내 평생의 보물이요. 이 안에 하늘의 이치가 다 들어있소. 허허, 그깟 날씨 적어둔 책이 무슨 보물이라고. 그러나 마근복이 그렇게 놀리면 한석주는 정색을 하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형님, 우습게 볼 일이 아니오. 하늘은 반드시 미리 징조를 보인다오.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오고 개미가 줄지어 둑을 오르면 큰 물이 진다오. 이런 이치를 미리 알면 흉년도 대비할 수 있는 법이지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이 책이오. 마근복은 그 책을 보며 그저 허허 웃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마근복은 그 책이 훗날 어떤 인연으로 제 앞에 다시 나타날지 꿈에도 몰랐지요. 두 사람의 우정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마근복이 큰돈을 만지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마근복은 장사 수완이 좋아 점점 재산을 불려갔습니다. 논밭을 사들이고 곳간을 늘렸지요. 반면 한석주는 농사꾼으로 그저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만은 부유한 사람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해 마근복에게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마근복이 가까이 지내던 한 상인의 빚보증을 섰는데 그 상인이 빚을 떼어먹고 야반도주를 해버린 것입니다. 보증을 선 마근복은 그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지요. 빚쟁이들이 마근복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논밭이 차압당하고 살림이 거덜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충격에 마근복의 어린 아내마저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마근복은 반쯤 넋이 나갔습니다. 믿었던 상인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하는 아내까지 잃은 그 절망 속에서 마근복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지요. 사람을 믿은 내가 어리석었다. 정인이 의린이 하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인가. 결국 남는 것은 곳간에 쌓인 곡식뿐이 아닌가. 마근복은 그날 이후로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돈과 곡식만이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게 되었지요. 그렇게 인정 많던 사내는 차츰 지독한 구두쇠로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마근복이 가장 어렵던 그 시절, 의형제 한석주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한석주는 마근복이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비록 제 살림도 넉넉지 못했지만 한석주는 가진 것을 탈탈 털어 형님을 도우려 했지요. 형님, 이 돈이 비록 적지만 보태 쓰시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겪는 법이오. 너무 상심 마시구려. 하지만 그때 마근복의 마음은 이미 너무도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마근복은
한석주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됐네. 자네 같은 가난뱅이 농사꾼의 푼돈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 그냥 돌아가게. 한석주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형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기에 묵묵히 물러갔습니다. 그러고는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찾아오리라 마음먹었지요. 하지만 마근복은 그 후로 한석주를 멀리했습니다. 가난한 옛벗을 보는 것이 무너진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석주가 몇 번이나 찾아왔지만 마근복은 번번이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게. 자네와 나는 이제 사는 세상이 다르네. 그 말에 한석주는 끝내 발길을 끊었습니다. 돌로 쪼갰던 그 나무패만이 두 사람의 옛 우정을 증언할 뿐이었지요. 마근복은 그 패를 참아 버리지는 못하고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애써 잊으려 했지요. 세월이 흘러 마근복은 다시 재산을 일으켰습니다. 예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지요. 하지만 그 곁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의형제도 아내도 벗도 모두 떠나고 곳간에 쌓인 곡식만이 영감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근복이 지독한 구두쇠가 된 사연이었습니다. 영감의 인색함 뒤에는 이토록 아픈 상처가 숨어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송화골 사람들은 그 속사정을 알 리 없었습니다. 그저 마근복을 욕심 많은 영감으로만 여길 뿐이었지요. 한편 마근복이 멀리했던 의형제 한석주는 그 후로 어찌 되었을까요? 한석주는 마근복과 멀어진 뒤 다른 고을로 떠나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혼인을 하여 늦둥이 딸 하나를 얻었지요. 그 딸이 바로 지금 송화골 장터를 떠도는 거지 소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석주의 말년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분이가 7살 되던 해 한석주가 살던 고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한석주는 제곶간을 털어 굶주린 이웃을 먹이느라 정작 제 식구는 굶겼지요. 그러다 모진 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한석주는 죽음을 앞두고 어린 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분아, 이 아비가 너를 두고 먼저 가는구나. 면목이 없다. 허나 한 가지만 일러두마. 내가 정령 갈 곳이 없거든. 송화골의 마근복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거라. 이 아비의 의형제였느니라. 비록 우리가 멀어졌으나 그 사람은 본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이 책과 이 패를 가지고 가면 언젠가 그가 너를 알아볼 게야. 한석주는 그 말과 함께 낡은 책 한 권과 둘로 쪼갠 나무패 한 조각을 분이에게 쥐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감았지요. 분이는 아버지의 식어가는 손을 붙들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때 분이의 나이 겨우 7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분이는 그 후로 떠돌이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 고을 저 고을을 동량으로 떠돌며 모진 세월을 견뎠지요. 하지만 분이는 아버지의 유언만은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책과 그 패를 품속 깊이 간직한 채 언젠가 송화골의 마근복을 찾아가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5해가 흘러 12살이 된 분이는 마침내 송화골에 발을 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근복도 송화골 사람들도 분이가 누구의 딸인지 까맣게 몰랐지요. 다만 분이만이 제 아버지가 누구이며 왜 송화골에 왔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송화골에 나타난 데에는 그리고 하필 마근복의 대문을 두드린 데에는 깊은 사연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연은 이야기가 무르익으면 차차 밝혀질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이의 품속에는 늘 무언가가 소중히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책 한 권과 작은 나무패 한 조각이었지요. 분이는 잠들기 전이면 그것들을 꺼내어 가만히 어루만지곤 했습니다. 그러고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분이는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 작은 어깨에 무슨 사연이 그리도 무겁게 얹혀 있었는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초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송화골의 가을은
어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름 내 비가 오지 않은 탓에 들판의 벼가 누렇게 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농부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한 해 농사가 흉작으로 끝날 조짐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아직 큰 흉년까지는 아니리라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거지 소녀 분이가 마침내 마근복의 대문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말입니다. 분이는 며칠 동안 마근복의 집 주변을 맴돌며 영감을 살폈습니다. 그러고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한 끝에 그 굳게 닫힌 소슬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리 오너라. 한참 만에 노복이 대문을 빼꼼히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거지 아이가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대뜸 손사래를 쳤지요. 예끼 거지 아이로구나. 여기는 동냥할 곳이 못 된다. 어서 가거라. 우리 나리께서 보시면 불호령이 떨어질게야. 동냥하러 온 게 아니에요. 나리를 꼭 좀 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분이가 또박또박 그렇게 말하자 노복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거지 아이가 나리를 만나겠다니 별일도 다 있다 싶었지요. 바로 그때 안에서 마근복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로 이리 시끄러운고? 마근복이 직접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영감은 대문 앞에 선 거지 소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거지 아이의 맑은 눈빛을 보는 순간 영감의 가슴이 묘하게 철렁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러나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그런 눈빛이었지요. 거참 이상한 일이로구나. 저 눈빛이 왜 이리 낯이 익을까? 마근복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보자 했다고 거지 아이가 무슨 볼일이냐? 그러자 분이가 영감을 똑바로 바라보며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이 흉년이 들 겁니다. 그것도 아주 무서운 흉년이요. 지금 곳간을 여세요. 곡식을 풀어 마을 사람들을 도우세요. 그래야 나리도 사시고 마을도 삽니다. 마근복은 그 말에 어이가 없어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껄껄 웃음을 터뜨렸지요. 허허, 이런 맹랑한 거지. 아이를 봤나. 흉년이 든다고 곳간을 열라고 내가 무슨 점쟁이라도 된단 말이냐. 점이 아니에요. 하늘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비가 낮게 날고 들쥐가 양식을 깊이 숨기고 가을 안개가 자꾸 산을 덮어요. 이건 큰 흉년이 든다는 징조예요. 분이는 차분하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마근복은 거지 아이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비가 낮게 날면 흉년이라 별 해괴한 소리를 다 듣겠구나. 꽃간을 열라니 어림없는 소리. 썩 물러가거라. 내 곳간 곡식은 한 톨도 거저 나가는 법이 없느니라. 나리, 부디 제 말을 믿어주세요. 지금 베풀면 그 곡식이 훗날 나리를 살릴 거예요. 시끄럽다. 거지 주제에 누굴 가르치려 들어. 여봐라. 아이를 당장 내보내라. 노복이 분이를 대문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떠밀려 나가면서도 영감을 향해 외쳤습니다. 나리, 제 말을 잊지 마세요. 곳간을 여세요. 꼭이요. 마근복은 대문을 쾅 닫아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혀를 끌끌 찼지요. 별 미친 거지. 아이를 다 보겠군. 곳간을 열라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하지만 어쩐 일인지 그 거지 아이의 맑은 눈빛과 또렷한 목소리가 영감의 머릿속에서 좀처럼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웃어 넘기려 해도 자꾸만 마음 한구석이 깨름칙했지요. 그날 이후로 분이는 마근복의 집 근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뒷산 선앙당 한 귀퉁이에 자리를 잡고 날마다 마근복의 집을 멀찍이서 지켜보았지요. 그러면서도 틈만 나면 마을을 돌며 사람들에게 흉년에 대비하라 일렀습니다. 마근복은 그런 분위가 영 거슬렸습니다. 아침에 곳간 문을 열다가도 담장 너머로 분이의 모습이 보이면 괜히 가슴이 철렁했지요. 저 거지 아이가 어째서 자꾸 우리 집 근처를 맴도는 게야. 혹 곳간 쌀이라도 훔치려는 수작이 아닌가. 영감은 노복을 시켜 분이를 쫓아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쫓겨나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다시 나타났지요. 그러면서도 곳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찍이서 영감의 집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하루는 마근복이 직접 분이에게 다가가 다그쳤습니다. 이 아이야, 대체 무슨 속셈으로 우리 집을 맴도는 게냐? 솔직히 말해보아라. 분이는 영감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리가 걱정되어서요. 뭐시라? 내가 걱정된다고? 네, 흉년이 닥치면 나리가 제일 위험해질 거예요. 곳간에 곡식이 많을수록 그걸 노리는 사람도 많아지는 법이니까요. 마근복은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거지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어딘가 섬뜩한 데가 있었지요. 하지만 영감은 애써 그 불안을 떨쳐냈습니다. 별 해괴한 소리를 다 하는구나. 썩 물러가거라. 영감은 그렇게 돌아섰지만 분이의 그 말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분이는 틈만 나면 마을을 돌며 사람들에게 흉년에 대비하라 일렀습니다. 올해는 큰 흉년이 들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양식을 아끼고 나무를 말려두세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거지 아이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거지 아이가 무슨 흉년 타령이야. 제 앞가림이나 잘할 것이지. 사람들은 그렇게 분이를 비웃었습니다. 어떤 이는 분이에게 돌을 던지는 신용을 하며 쫓아내기도 했지요. 재수 없는 소리 그만하고 꺼져라. 멀쩡한 가을에 흉년이라니 부정탄다. 분이는 그런 멸시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쫓겨나면 다음 날 또 찾아와 사람들에게 같은 말을 일렀지요. 누가 욕을 하든 비웃든 분이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싶다는 마음,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오직 한 사람, 서당의 늙은 훈장만이 분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훈장은 분이를 서당으로 불러 이것저것 물었지요. 얘야, 내가 어찌 흉년에 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품속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가 남기신 책이에요. 아버지는 하늘을 잇는 분이셨어요. 평생 날씨와 절기를 살펴 이 책에 다 적어 두셨지요. 이 책에 적힌 징조들이 올해 다 들어맞고 있어요. 훈장은 그 책을 받아 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깜짝 놀랐지요. 책에는 수십 년에 걸친 날씨와 농사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 이치가 참으로 정연했던 것입니다. 허허, 이것은 보통 책이 아니로구나. 내 아버지가 참으로 비범한 분이셨던 게야. 한데 얘야, 내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시느냐? 분이의 눈가가 잠시 붉어졌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7살 때요. 흉년에 굶주린 이웃을 먹이시다가 그만 병을 얻으셨지요. 훈장은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 식구를 굶기면서까지 남을 먹인 사람이라니 참으로 드문 인물이었지요. 훈장은 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셨구나. 그 핏줄이 너에게도 흐르는 게야. 알았다. 이 늙은이가 내 말을 믿으마. 훈장은 분이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흉년에 대비하라 일렀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할 뿐이었습니다. 한편 분이가 마근복에게 곳간을 열라 했다는 소문은 곧 차득보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차득보는 그 소문을 듣고 눈을 번뜩였지요. 흉년이 든다고, 만약 정말로 큰 흉년이 든다면 이것 참 더없이 좋은 기회가 아닌가. 차득보의 머릿속에는 음흉한 계략이 떠올랐습니다. 흉년이 들면 곡식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터. 그때 곡식을 잔뜩 쌓아두었다가 비싸게 팔면 가만히 앉아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었지요. 옳거니 지금부터 곡식을 사들여 쟁여두어야겠다. 흉년이 들면 송화골 사람들이 내 발밑에 엎드려 곡식을 구걸하게 될 게야. 차득보는 그날부터 은밀히 곡식을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헐값에 곡식을 거두어들여 제곳간에 차곡차곡 쌓았지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시치미를 뚝대고 여전히 능글맞은 웃음을 흘리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차득보의 욕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차득보에게는 더 무서운 흑심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관아의 환곡에 손을 대는 일이었지요. 환곡이란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나라의 구휼미를 말합니다. 관아 창고에 쌓아둔 그 환곡은 백성들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차득보는 관아의 아전과 짜고 그 환곡을 몰래 빼돌릴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흉년이 들면 백성들은 관아 환곡만 바라보겠지. 그 환곡을 내가 빼돌려 비싸게 되팔면 나는 송화골 제1의 부자가 되는 게야. 막은 복 따위는 발밑에 놓고 보게 될 게다. 차득보는 그날 밤 관아의 아전 하나를 은밀히 제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술상을 거하게 차려놓고 아전의 손에 엽전 꾸러미를 슬쩍 쥐어주었지요. 여보게, 자네와 나 사이에 못할 말이 무엇이겠나. 이번 흉년에 우리 둘이 한몫 단단히 챙겨보세. 관아 창고의 환곡을 조금씩 빼돌리면 누가 알겠나. 장부야, 자네가 적당히 손보면 될 일이고. 아전은 엽전 꾸러미를 만지작거리며 군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영 마음이 놓이지 않는지 목소리를 낮췄지요. 허나차 부자 어른, 이 일이 탈로 나면 우리 둘 다 목이 달아납니다. 환곡에 손을 대는 건 나라의 곡식을 훔치는 것이니 보통 죄가 아니지요. 허허, 겁이 많기는. 흉년이 들면 그곳에서 곡식이 모자라니 환곡이 좀들 누가 일일이 따지겠나. 다 굶어 죽게 생긴 판에 말일세. 걱정 말고 나만 믿게. 차득보는 그렇게 아전을 구슬렸습니다. 결국 아전은 욕심에 눈이 멀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지요. 두 사람의 음흉한 거래는 그렇게 성사되었습니다. 차득보의 음흉한 계략은 그렇게 무르익어 갔습니다. 하지만 송화골 사람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그저 하늘만 원망하며 가을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분이가 예언한 그 무서운 흉년이 송화골에 들이닥쳤습니다. 흉년은 무서웠습니다. 여름 내 비가 오지 않은 데다 가을이 되잣대 이른 서리까지 내려 들판의 벼를 모조리 망쳐 놓았습니다. 누렇게 익어야 할 벼이삭은 쭉정이뿐이었고 알곡은 거의 맺히지 못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한 해 농사가 통째로 망했어. 곳간이 텅 비었네. 이 겨울을 어찌 난단 말인가. 농부들은 망연자실하여 마른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거지 소녀분이의 말을 떠올렸지요. 그러고 보니 그 거지 아이가 흉년이 든다 하지 않았나. 맞아. 곳간을 열라느니 양식을 아끼라느니 했었지. 그 말을 들을 걸 그랬어. 하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습니다. 흉년은 이미 송화골을 집어삼켰고 사람들은 하루하루 굶주림에 시달리기 시작했지요. 가장 먼저 곡식이 동난 것은 가난한 농가들이었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집이 늘어났고 어린아이들은 배가 고파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풀뿌리를 캐 먹으며 겨우 목숨을 이어갔지요. 마을 곳곳에서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늙은이들은 어린 손주들 입에 한 술이라도 더 넣어주려고 제끼니를 굶었고 그러다 기력이 쇠해 자리에 눕는 일이 잦았지요. 장터에는 곡식을 구하러 나온 사람들이 빈손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곡식이 있어도 값이 너무 올라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흉년은 내 평생 처음일세. 이러다 송화골 사람들 다 굶어 죽겠어. 사람들의 한숨이 마을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거지 소녀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지요. 이런 와중에 분이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제 한 몸 가누기도 힘든 거지 처지였지만 분이는 굶주린 이웃들을 위해 발 뻗고 나섰습니다. 산을 뒤져 먹을 수 있는 나물과 뿌리를 개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이건 먹어도 되는 풀이에요. 이건 독이 있으니 안 돼요. 제 아버지가 다 가르쳐 주셨어요. 분이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지식으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풀이 먹을 수 있고 어느 뿌리에 독이 있는지 분이는 훤히 꿰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제야 분이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거지 아이가 보통이 아니구나. 흉년을 미리 알고 먹을 풀까지 알다니. 우리가 저 아이를 너무 박대했어. 부끄러운 일이야. 분이를 비웃던 사람들도 차츰 분이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물과 풀뿌리만으로는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일 수 없었지요. 송화골은 점점 더 깊은 굶주림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분이가 머무는 뒷산 선앙당에는 어느새 굶주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분이가 캐온 나무를 나누고 먹을 수 있는 풀을 가르쳐 준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지요. 분이는 모여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 칡뿌리를 푹 고아 드세요. 기운이 좀 날 거예요. 아저씨, 저 골짜기에 가면 도라지가 있어요. 제가 표시해 둘게요. 분이는 제 한 몸 가누기도 힘든 처지에 밤낮으로 산을 오르내리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서당 훈장이 분이를 찾아와 손을 잡았지요. 얘야, 내 마음이 참으로 갸륵하구나. 허나 너도 사람인데 이러다 내가 먼저 쓰러지겠다. 괜찮아요, 훈장님.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값진 일은 없다고요. 저는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훈장은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12살 어린 것이 어찌 이리도 속이 깊을까 싶었지요. 훈장은 분이를 도와 함께 사람들을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분이와 훈장, 두 사람은 굶주린 송화골에서 가느다란 희망의 등불 같은 존재가 되어갔지요. 그 무렵 마근복은 어떠했을까요? 마근복의 곳간에는 여전히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영감만은 끄떡없었지요. 오히려 영감은 흉년을 반겼습니다. 곡식 값이 치솟았으니 쌓아둔 곡식을 비싸게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요. 허허, 흉년이 들었으니 곡식 값이 금값이로구나. 이때 곡식을 풀면 떼돈을 벌겠어. 마근복은 굶주린 이웃들을 보면서도 곡식을 거저 나눌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곡식 값이 더 오르기를 기다리며 곳간 문을 더욱 단단히 걸어 잠갔지요. 굶주린 이웃들이 마근복을 찾아와 사정했습니다. 마 영감, 제발 곡식 좀 구워 주시오. 아이들이 굶어 죽게 생겼소이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소. 흉년만 넘기면 반드시 갚으리다. 하지만 마근복은 매몰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워줄 곡식은 없소. 정 필요하면 사가시오. 한 돛박에 엽전 단양이요. 단양이라니 흉년 전에 10배도 넘는 값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부들로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값이었지요. 사람들은 마근복을 원망하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 영감, 사람이 굶어 죽는 꼴을 보고도 곡식 값을 올려 천벌을 받을게야. 인정머리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영감 같으니. 마근복은 그런 원망을 들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곳간에 곡식이 가득하니 세상 무서울 것이 없다고 여겼지요. 바로 그때 거지 소녀 분이가 다시 마근복을 찾아왔습니다. 분이는 영감 앞에 무릎을 꿇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나리, 제발 곳간을 여세요. 지금 마을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나리의 곡식이면 이 마을을 다 살릴 수 있어요. 마근복은 또 그 거지 아이냐는 듯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또 너냐? 곳간을 열라는 그 소리, 이제 지긋지긋하구나. 흉년이 들었으니 곡식은 더 귀해졌다. 그걸 거저 내놓으라니 내가 제정신이냐. 거저 달라는 게 아니에요. 베풀라는 거예요. 나리가 지금 이 사람들을 살리면 그 은혜가 훗날 나리를 살릴 거예요. 곳간이 차야 부자가 아니라 사람이 따라야 부자라고 하잖아요. 순간 마근복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곳간이 차야 부자가 아니라 사람이 따라야 부자. 그것은 언젠가 서당 훈장이 했던 바로 그 말이 아닙니까? 그 말을 어떻게 이 거지 아이가 알고 있단 말입니까? 네, 내가 어찌 그 말을. 마근복이 놀라 더듬거리자 분이는 영감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리,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곳간을 채우는 것보다 1000배는 값진 일이에요. 부디 그걸 깨달으세요. 마근복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거지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영감의 메마른 가슴 한 구석을 깊이 찔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감은
이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평생 곳간만 믿고 살아온 영감으로서는 그 믿음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가 없었지요. 듣기 싫다. 썩 물러가거라. 나는 내 곳간을 열 생각이 없느니라. 분이는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알겠어요. 나리. 하지만 언젠가 나리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때는 부디 너무 늦지 않기를 바라요. 분이가 그렇게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며 막은복은 알 수 없는 먹먹함을 느꼈습니다. 그 거지 아이의 말이, 그 맑은 눈빛이 자꾸만 영감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막은복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곳간을 열라던 거지 아이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곳간이 차야 부자가 아니라 사람이 따라야 부자라. 대체 저 거지 아이는 누구이기에 훈장 어른과 똑같은 말을 한단 말인가. 막은복은 그날 밤 처음으로 제 곳간을 바라보며 묘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곡식을 보아도 예전처럼 마음이 든든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텅 빈 곳간 같은 제 마음이 영감을 사무치게 외롭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곳간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영감은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던 게야. 곳간을 열다니 어림없는 소리. 저 곡식이 있어야 내가 산다. 그러나 한 번 흔들린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막은복의 마음속에서는 평생 지켜온 인색함과 새로이 싹튼 작은 흔들림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막은복이 곳간 문을 열고 나오는데 대문 밖에서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감이 내다보니 깡마른 아낙 하나가 핏기 없는 아기를 안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마 영감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 어린 것이 사흘을 굶었습니다. 젖이 안 나와요. 쌀 한 줌이면 미음이라도 쑤어 먹일 텐데. 안악의 품에 안긴 아기는 울 기운조차 없는지 가느다랗게 칭얼거릴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막은복의 가슴이 이상하게 미어졌습니다. 평생 굳어있던 영감의 마음에 난데없이 균열이 간 것이지요. 막은복은 자기도 모르게 곳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쌀독에서 쌀을 한 뙤박 퍼 담았지요. 뙤박을 든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평생 거저 곡식을 내어본 적이 없는 영감으로서는 그 한 뙤박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던 것입니다. 옛다 가거라. 아기 굶기지 말고. 영감이 무뚝뚝하게 쌀 뙤박을 내밀자 안악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영감님, 이걸 정말 그냥 주시는 겁니까? 잔말 말고 어서 가거라. 마음 변하기 전에 안악은 쌀 뙤박을 받아 들고 연신철을 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지요. 그렇게 안악이 돌아간 뒤 막은복은 한참을 멍하니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 쌀을 거저 주었단 말인가. 정신이 나갔지. 정신이 서. 영감은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어쩐 일인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온기였지요. 막은복은 그 낯선 감정에 당황하여 황급히 곳간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막은복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쌀 한 뙤박을 거저 준 일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회가 아니라 묘한 설렘 같은 것이 가슴에 남았지요. 그 안악이 고맙다며 흘리던 눈물, 그 눈물이 어찌 그리 마음에 남는단 말인가. 그러나 영감은 또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인색함과 새로이 싹튼 작은 흔들림이 영감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지요. 그 다툼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막은복의 마음의 작은 흔들림이 일기 시작한 그 무렵 영감과 분이 사이에 묘한 인연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막은복이 답답한 마음에 홀로 뒷산을 거닐다가 우연히 선앙당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영감은 뜻밖의 광경을 보았지요.
거지 소녀 분이가 굶주린 사람들 한가운데 앉아 캐온 나물을 나누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이는 제 몫의 나물조차 남에게 양보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제 입에는 풀뿌리 하나 넣지 못하면서도 분이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떠나지 않았지요. 마근복은 그 모습을 나무 뒤에 숨어 한참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거지 아이는 어찌 저럴 수 있단 말인가. 제 배도 고르면서 남을 먹이다니 어리석은 개야. 아니, 어리석은 것인가? 아니면 마근복은 그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이의 그 모습이 영감의 가슴 속에 잊고 있던 무언가를 자꾸만 일깨웠지요. 그것은 아주 오래전 영감이 아직 인적 많은 사내였던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때 분이가 문득 고개를 들어 마근복이 숨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감과 눈이 마주치자 분이는 놀라기는커녕 환하게 웃으며 손짓했지요. 나리, 거기 계셨어요? 이리 오셔서 같이 좀 드세요. 나물이 제법 맛있어요. 마근복은 들킨 것이 멋쩍어 헛기침을 했습니다. 흠흠, 누가 거지 밥을 먹는다더냐. 그냥 지나는 길이었느니라. 에이, 나리도 사람이 먹는 건 다 같은 밥이지요. 거지 밥이 어디 있고 부자 밥이 어디 있어요. 분이의 그 천연덕스러운 말에 마근복은 그만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감은 무어라 대꾸하려다 말고 그냥 슬그머니 자리를 떴지요. 하지만 돌아서는 영감의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옅은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근복은 자꾸만 분이가 있는 선앙당 쪽으로 발길이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멀찍이서 지켜보기만 했지만 차츰 분이와 말을 섞게 되었지요. 하루는 마근복이 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내 아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너에게 그 많은 걸 가르쳐 주었다니 말이다. 분이의 눈빛이 아련해졌습니다. 제 아버지는 하늘을 잇는 분이셨어요. 늘 하늘을 보며 사셨지요. 그리고 누구보다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어요. 흉년이 들면 당신 곳간을 털어 곤줄인 이웃을 먹이셨지요. 그러다 그만 분이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러다 병을 얻어 돌아가셨어요. 제가 7살 때요. 분이는 품속에서 낡은 책 한 권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영감에게 보여주었지요. 이게 아버지가 남기신 책이에요. 흉년을 미리 안 것도 다 이 책 덕분이에요. 아버지는 평생 하늘을 보며 이 책을 쓰셨어요. 비가 올지 가물지 풍년일지 흉년일지 다 적혀 있어요. 마근복은 그 낡은 책을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빼곡한 글씨로 채워진 그 책에는 수십 년에 걸친 날씨와 농사의 기록이 정연하게 담겨 있었지요. 영감은 그 책을 보며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습니다. 어쩐지 그 필체가 아주 오래전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로구나. 이 글씨가 왜 이리 낯이 익을까? 하지만 영감은 그 까닭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막연한 기시감을 느낄 뿐이었지요. 마근복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 곳간을 털어 남을 먹이다 죽은 사람이라니. 그것은 영감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삶이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그런 삶을 산 사람에게서 묘한 숭고함을 느꼈습니다. 내 아비가 참으로 별난 사람이었구나. 별나지 않아요. 아버지는 늘 그러셨어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하늘의 뜻이라고요. 마근복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이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쩐지 낯설지 않게 느껴졌지요. 마치 아주 오래전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영감은 그 묘한 기시감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분이와 가까워질수록 마근복의 마음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하루는 마근복이 곧불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약값이 아까워 그냥 앓고 말았을 영감이었지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분이가 한 걸음에 영감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분이는 산에서 캐온 약초를 정성껏 다려 영감에게 가져왔습니다. 나리, 이 약초를 드시면 한결 나으실 거예요. 제가 산에서 캐왔어요. 내가 어찌 내 병구안을 한단 말이냐. 거지 아이가 그럴 겨를이 어디 있어.
나리도 참 아픈 사람을 보고 어찌 그냥 지나쳐요. 어서 드세요. 분이는 영감의 머리맡에 앉아 정성껏 병구안을 했습니다. 이마에 찬 수건을 얹어주고 약을 떠먹여 주었지요. 마근복은 그 따뜻한 보살핌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홀로 앓기만 했던 영감에게 누군가 곁에서 병구안을 해준다는 것은 처음 겪는 일이었으니까요. 이 거지 아이가 어찌 나에게 이리 잘한단 말인가. 나는 저를 그토록 박대했거늘. 영감은 자리에 누운 채 정성껏 약을 다리는 분이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것이 차올랐지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이 거지 아이에게서 되찾은 듯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영감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마근복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처음으로 분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넸지요. 고맙구나, 분이야. 내 덕분에 이 늙은이가 살았다. 그것은 영감이 분이의 이름을 처음으로 다정하게 불러준 순간이었습니다. 분이는 그 말에 환하게 웃었지요. 나으셨으니 됐어요. 앞으로는 아프시면 꼭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마근복은 분이를 그저 거지 아이로 보지 않게 되었고, 분이 역시 영감을 진심으로 따르게 되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마치 핏줄처럼 따스한 정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감은 마침내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계기는 한 어린아이의 죽음이었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던 한 가난한 집의 어린아이가 끝내 숨을 거두고 만 것입니다. 온 마을이 슬픔에 잠겼지요. 분이는 그 아이의 주검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더 빨리 곳간을 열게 했어야 했는데, 분이는 제 탓이라며 자책했습니다. 마근복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요. 그리고 그 순간 영감은 깨달았습니다. 제 곳간에 쌓인 곡식이 지금 이 순간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마근복은 홀로 곳간 앞에 앉아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평생 지켜온 인색함을 버리는 일은 영감에게는 제 살을 도려내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지요. 하지만 분이의 눈물이, 굶어 죽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영감의 마음을 끝내 움직였습니다. 그래, 곳간을 열자. 곡식이 사람을 살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곳간을 채운 보람이 아니겠는가. 마근복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영감은 곳간을 열어 굶주린 이웃을 돕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러나 가장 값진 결정이었지요. 이튿날 아침, 마근복은 마을 사람들을 제 집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굳게 닫혔던 곳간 문을 활짝 열어젖혔지요. 자, 다들 들으시오. 오늘부터 내 곳간을 열겠소. 굶주린 사람은 누구든 와서 곡식을 가져가시오. 값은 받지 않겠소. 사람들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지독한 구두쇠 마근복이 곳간을 거저 연다니요. 영감이 곳간을 연다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마근복은 노복을 시켜 곡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곡식을 받아갔지요. 사람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영감, 고맙소이다. 이 은혜를 어찌 갚는단 말이오. 영감님 덕분에 우리 식구가 살았소. 정말 고맙소. 사람들이 연신 고마움을 표하자 마근복은 어색한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평생 원망만 듣던 영감이 난생 처음 고맙다는 말을 들으니 어쩐지 쑥스러웠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쑥스러움 뒤에는 형언할 수 없는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멀찍이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마근복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리,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분이의 그 한마디에 마근복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곳간만 끌어안고 살아온 영감이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를 느낀 순간이었지요. 그래, 내 말이 맞았구나. 진작 이리 할 것을. 마근복의 그 한마디에는
평생의 회한과 새로운 깨달음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은 복의 곳간이 열리면서 곤줄인 송화골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지요. 곳간을 연 막은 복은 이왕 베풀 거라면 제대로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그냥 나누어 주기만 하니 욕심을 부려 한꺼번에 많이 가져가려는 사람도 생겼지요. 그러자 분이가 영감에게 묘안을 일러 주었습니다. 날이 그냥 나누어 주면 곡식이 금세 동나요. 차라리 죽을 쑤어 나누면 어떨까요? 큰 가마솥을 걸고 죽을 쑤면 적은 곡식으로 더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어요. 오호, 그것 참 좋은 생각이로구나. 막은 복은 분이의 말대로 제 집 마당에 큰 가마솥을 내걸었습니다. 그러고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죽을 쑤어 곤줄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에 사람들의 굳은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마 영감댁 죽이 제일 따뜻하고 든든하다네. 그 지독하던 구두쇠가 사람이 이렇게 변할 줄이야. 거지 아이 하나가 영감을 아주 새 사람으로 만들었어. 마을 사람들은 막은 복의 집을 드나들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죽을 나누는 일은 분이가 도맡았지요. 분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껏 죽을 퍼주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더 드릴게요. 막은 복은 그 광경을 곳간 앞 툇마루에 앉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곡식이 줄어드는 것이 아까워 속이 쓰렸겠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은 마음이 그저 따뜻하기만 했지요. 꽃가는 비어가는데 영감의 마음은 도리어 그득그득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허허, 이거 참 묘한 일이로구나. 곡식이 줄어드는데 어찌 마음은 이리 넉넉해진단 말인가. 영감은 그제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서당 훈장이 했던 그 말, 분이가 했던 그 말의 뜻을 말입니다. 곳간이 차야 부자가 아니라 사람이 따라야 부자라는 그 말을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막은 복과 분이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험난한 고비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막은 복이 곳간을 열어 죽을 나눈다는 소문은 곧 온 송화골에 쫙 퍼졌습니다. 그러자 곤줄이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은 복의 집으로 모여들었지요. 막은 복의 집 앞은 죽을 얻으러 온 사람들로 매일같이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은 이웃 부자 차득보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차득보는 그 소식을 듣고 펄쩍 뛰었지요. 뭐라, 막은 복이 곳간을 열어 죽을 나눈다고 이런 낭패가 있나. 차득보는 흉년이 들면 곡식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큰돈을 벌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은 복이 곡식을 거저 나누어 주니 곡식값이 좀처럼 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차득보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긴 것이지요. 막은 복, 이 영감이 다 늙음하게 미쳤나. 멀쩡한 곡식을 거저 나누어 주다니. 안 되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죽 나누는 일을 막아야겠다. 차득보는 음흉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계략은 막은 복의 곡식을 헐값에 사들이는 척하며 빼돌리는 것이었지요. 며칠 후 차득보가 능글맞은 웃음을 흘리며 막은 복을 찾아왔습니다. 허허, 마 영감, 요즘 적선을 많이 하신다는 소문이 자자합디다. 참으로 갸륵한 일이외다. 자 부자가 어쩐 일로 우리 집에 다 왔소. 다름이 아니라 영감의 곡식을 좀 사고 싶어서 왔소이다. 어차피 거저 나누어 줄 곡식이라면 차라리 나에게 파시는 게 어떻소. 후한 값을 쳐 드리리다. 차득보의 속셈은 뻔했습니다. 막은 복의 곡식을 사들여 제곳간에 쌓아두고 흉년이 깊어지면 비싸게 되팔 생각이었지요. 막은 복도 그 속셈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감은 짐짓 모르는 척하며 차득보를 떠보았지요. 후한 값이라 얼마를 쳐 주겠소. 한 가마니의 단량을 쳐 드리리다. 어떻소? 후한 값이지요. 그러자 곁에서 듣고 있던 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날이 그 곡식은 마을 사람들을 먹일 곡식이에요. 팔면 안 돼요. 차득보는 거지 아이가 끼어들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거지 아이는 무엇냐? 어른들 이야기에 함부로 끼어들다니
이 아이는 내 손님이오. 함부로 대하지 마시오. 마근복이 분이를 두둔하자 차득보는 머쓱해졌습니다. 마근복은 차득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지요. 차 부자, 내 곡식은 팔 물건이 아니오.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곡식이니 그런 줄 아시오. 그러니 그만 돌아가시오. 차득보는 첫 번째 계략이 실패하자 이를 부득부득 갈며 돌아갔습니다. 두고 보자. 마근복, 내가 끝까지 그리 나오나 보자. 차득보의 두 번째 계략은 헛소문을 퍼뜨려 마근복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차득보는 사람을 풀어 이런 소문을 퍼뜨렸지요. 마근복이 나누어 주는 죽에 상한 곡식을 쓴다더라. 그 죽을 먹으면 배탈이 난다더군. 이 헛소문이 퍼지자 죽을 얻으러 오던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마근복은 영문을 몰라 당황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째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게야. 그때 분이가 그 헛소문의 진원지를 알아챘습니다. 나리, 이건 분명 누군가 일부러 퍼뜨린 헛소문이에요. 죽이 상했다는 헛소문 말이에요. 뭐라, 누가 그런 못된 짓을 한단 말이냐. 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묘안을 냈습니다. 나리, 사람들 앞에서 직접 그 죽을 드세요. 마을 어른들을 모셔다 놓고 나리가 먼저 죽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헛소문은 저절로 사라질 거예요. 마근복은 분이의 말대로 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을 제 집 마당에 불러 모은 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죽을 큰 그릇으로 한 그릇 뚝딱 비웠지요. 보시오. 이 죽이 어디가 상했단 말이오. 내가 이리 멀쩡하게 먹지 않소. 헛소문에 속지 마시오. 그제야 사람들은 헛소문이 거짓임을 알고 안심했습니다. 끊겼던 발길이 다시 이어졌고 마근복의 죽 나눔은 계속될 수 있었지요. 차득보의 두 번째 계략도 보기 좋게 실패한 것입니다. 차득보는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계략을 꾸몄지요. 이번에는 관아의 아전을 동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득보는 매수한 아전을 시켜 마근복에게 트집을 잡게 했습니다. 아전이 마근복을 찾아와 거드름을 피웠지요. 마 영감, 사사로이 곡식을 나누어 백성을 모으는 것은 관아의 허락이 필요한 일이오. 허락도 없이 이리 사람을 모으다니 이는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외다. 당장 죽 나눔을 멈추시오. 마근복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굶주린 사람을 먹이는 것이 어찌 법도에 어긋난단 말입니까? 하지만 관아의 아전이 트집을 잡으니 영감으로서도 난감했지요. 그때 또다시 분이가 나섰습니다. 분이는 아전 앞에 나아가 또랑또랑하게 말했습니다. 나리, 굶주린 백성을 먹이는 것이 어찌 죄가 됩니까? 나라님께서도 흉년에는 백성을 구휼하라 하셨지요. 마 영감님은 나라님의 뜻을 대신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막으시면 나리께서 나라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거지 아이의 똑 부러지는 말에 아전은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린 것의 말이 어찌나 조리가 정연한지 어른인 아전이 도리어 쩔쩔맸지요. 그건 그렇다만 게다가 만약 마 영감님의 적선을 막으셨다는 게 고을 사또께 알려지면 나리께선 어찌 되실까요? 백성을 굶기려 했다는 누명을 쓰실지도 몰라요. 아전은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거지 아이의 말이 구구절절 옳은 데다 사또에게 알려질까 두렵기도 했던 것이지요. 결국 아전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돌아갔습니다. 에이, 알았소. 알아서들 하시오. 이렇게 차득보의 세 번째 계략마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분이의 지혜 덕분에 마근복은 번번이 차득보의 음모를 물리칠 수 있었지요. 차득보는 분이라는 거지 아이가 자꾸만 제의를 그르치자 이번에는 그 아이를 구슬려 보기로 했습니다. 차득보는 분이를 제 집으로 슬쩍 불러들였지요. 얘야, 이리 와 보아라. 내 너에게 좋은 제안을 하나 하마. 차득보는 분이 앞에 엽전 꾸러미와 비단 옷가지를 잔뜩 늘어놓았습니다. 거지 아이의 눈이 번쩍 뜨일 만한 것들이었지요. 이걸 다 너에게 주마. 그러니 이제 마근복의 일에서 손을 떼거라. 그 영감 곁을 떠나 마을을 나가 주기만 하면 돼. 어떠냐?
거지 신세를 면할 좋은 기회가 아니냐. 분이는 그 엽전과 비단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차득보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금도 망설임 없이 말했지요. 싫어요. 저는 돈이나 비단이 갖고 싶어서 마 영감님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차 부자 어른, 이건 그냥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굶주린 사람들을 못 본 척하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더러운 돈은 안 받아요. 차득 보는 거지. 아이가 단칼에 거절하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맹랑한 것을 봤나. 거지 주제에 돈을 마다해. 내가 제정신이냐. 제정신이에요. 사람을 굶겨번 돈으로 비단옷을 입느니 차라리 누더기를 입고 떳떳하게 살래요. 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득보의 집을 나섰습니다. 차득보는 어린 거지 아이에게 한 방 먹은 꼴이 되어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렸지요. 저런 발칙한 것을 봤나. 어디 두고 보자. 차득보의 다음 계략은 곡식 값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마근복이 곡식을 거저 나누어 주니 차득보는 시장에 곡식을 몽땅 사들여 아예 곡식의 씨를 말려 버리기로 했지요. 시장에 곡식이 없으면 마근복의 곡식이 동난 뒤에는 결국 제 곡식만 남을 거라는 속셈이었습니다. 차득보는 사람을 풀어 송화골은 물론 이웃 고을의 곡식까지 닥치는 대로 사들였습니다. 헐값에 곡식을 거두어 제곡간에 산더미처럼 쌓았지요. 그러자 시장에서 곡식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분이가 또 한 번 묘안을 냈습니다. 날이 차 부자가 곡식을 죄다 사들이고 있어요.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 대신 씨앗을 나누어 주는 게 어떨까요? 흉년이 지나면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텃밭에 자랄 빠른 채소도 심게 하면 곡식이 없어도 굶주림을 견딜 수 있어요. 오호, 그거 참 영특한 생각이로구나. 마근복은 분이의 말대로 곡식과 함께 씨앗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분이는 아버지의 책을 펼쳐 흉년에도 잘 자라는 작물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일러주었지요. 이 무씨를 심으면 한 달이면 먹을 수 있어요. 이 메밀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요. 사람들은 분이가 일러준 대로 텃밭에 작물을 심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텃밭에서 푸른 싹이 돋아났고 사람들은 그 채소로 굶주림을 견뎠지요. 차득보가 곡식을 아무리 사들여도 송화골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차득보의 계략은 또다시 빗나간 것입니다. 이게 다 그 거지 아이 때문이야. 그 아이만 없으면 진작 송화골을 손에 넣었을 텐데. 차득보의 분노는 이제 거의 광기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차득보의 계략을 물리치는 사이 마근복은 한 가지 묘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분이라는 이 거지 아이가 어쩌면 이렇게 영민하고 지혜로운가 하는 것이었지요. 분이야, 너는 어찌 그리 영특하냐. 어른도 못할 생각을 척척 해내니 말이다. 제 아버지가 늘 그러셨어요. 머리를 쓰면 못할 일이 없다고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머리를 아끼지 말라고요. 마근복은 그 말에 또다시 분이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토록 훌륭한 딸을 길러냈을까요? 영감은 분이의 아버지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한편 마근복의 적선이 계속되자 송화골에는 훈훈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마근복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제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농부는 텃밭에서 거둔 채소를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었고 한 안악은 산에서 캔 나무를 홀로 사는 노인에게 가져다 주었지요. 마 영감님도 저리 베푸시는데 우리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이에게 갚는 것, 그것이 사람 사는 도리지. 송화골에는 그렇게 나눔의 온기가 번져갔습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보듬으며 그 모진 흉년을 견뎌냈지요. 마근복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연곳간 하나가 온 마을의 인심을 이렇게 바꾸어 놓을 줄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로구나. 사람이 따라야 부자라는 말이 바로 이것이었어. 마근복은 그제야
그 말의 뜻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곳간을 비우니 도리어 마을이 사람으로 가득 찼고 영감의 곁에도 어느새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평생 외롭던 영감의 곁이 비로소 사람의 온기로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3번의 계략이 모두 실패하고 거지 아이에게마저 한 방 먹은 차득보는 단단히 약이 올랐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막은 복 그 영감 하나 어쩌지 못하다니. 게다가 그 거지 아이는 또 뭐란 말인가. 사사건건 내 일을 망쳐 놓다니. 차득보는 막은 복과 분이를 향한 미움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더욱 무서운 흑심을 품기 시작했지요. 바로 관아의 환곡을 빼돌리는 그 음모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좋다. 이렇게 된 이상 송화골 곡식주를 통째로 내가 틀어주겠다. 관아 환곡까지 내 손에 들어오면 막은 복 따위가 아무리 죽을 나눈들 무슨 소용이겠나. 송화골 사람들은 결국 내 발밑에 엎드리게 될 게야. 차득보의 음흉한 계략은 점점 더 무서운 방향으로 치달았습니다. 하지만 막은 복과 분이는 아직 그 무서운 음모의 실체를 알지 못했지요. 송화골에 들이운 검은 그림자는 그렇게 점점 짙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막은 복이 곳간을 연 지도 어느덧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영감의 곳간은 차츰 비어갔지만 그 대신 영감의 곁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가득 차올랐지요. 송화골 사람들은 이제 막은 복을 구두쇠 영감이 아니라 은인으로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마 영감님 덕분에 우리 식구가 이 흉년을 넘기게 생겼소. 영감님은 송화골의 은인이시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으리다. 사람들의 그런 말에 막은 복은 더 없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평생 곳간만 끌어안고 살며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영감은 비로소 맛보고 있었지요. 그 중심에는 늘 분이가 있었습니다. 분이는 막은 복의 곁에서 죽을 나누고 사람들을 보살피고 차득보의 음모를 물리쳤습니다. 어느새 막은 복과 분이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지요. 막은 복은 분이가 거지 행색으로 떠도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분이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분이야, 너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와 살지 않겠느냐. 이 늙은이가 너를 친손녀처럼 거두어 주마. 더는 거지 행색으로 떠돌지 말고. 분이는 그 말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분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영감에게 아직 밝히지 못한 비밀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분이는 그 비밀을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고맙습니다, 나리. 하지만 아직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막은 복은 분이가 선뜻 받아들이지 않자 서운했지만 더는 채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언젠가 분이를 꼭 거두리라 마음먹었지요. 그 무렵 막은 복에게 작은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영감이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옛 물건 하나를 다시 꺼내본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젊은 시절 의형제 한석주와 나누어 가졌던 그 나무패였지요. 막은 복은 그 나무패를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곳간을 열고 사람들과 정을 나누면서 영감은 자꾸만 옛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특히 의형제 한석주가 떠올랐지요. 석주, 그 사람, 내가 그토록 박대했건만 끝까지 나를 형님이라 부르며 도우려 했지. 내가 참으로 모진 짓을 했어. 막은 복은 뒤늦은 후회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가난한 옛벗을 외면하고 문전박대했던 그 일이 이제와 사무치게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석주는 지금 어디서 어찌 살고 있을까? 살아있다면 한 번이라도 찾아가 사죄하고 싶구나. 막은 복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영감은 알지 못했습니다. 의형제 한석주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 딸이 바로 제 곁에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나무패를 본 분이가 순간 흠칫 놀랐습니다. 분이의 품속에도 똑같이 생긴 나무패 한 조각이 있었으니까요. 분이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아직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감의 마음이 좀 더 단단해지기를, 그리고
진심으로 깨닫기를 기다렸던 것이지요. 아버지, 드디어 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분이는 그렇게 속으로 되뇌며 가만히 그 나무패를 어루만졌습니다. 한편 거듭된 계략의 실패로 단단히 독이 오른 차득보는 마침내 가장 무서운 음모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관아의 환곡을 빼돌리는 일이었지요. 차득보는 매수한 아전과 짜고 관아 창고에 쌓인 환곡을 야금야금 빼돌렸습니다.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구휼미를 제 곳간으로 빼돌린 것이지요. 그러고는 장부를 조작해 그 사실을 감쪽같이 숨겼습니다. 이제 송화골의 곡식은 죄다 내 곳간에 있다. 관아 환곡까지 내 손에 들어왔으니 이제 곧 곡식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게야. 그때 비싸게 되팔면 나는 송화골 제1의 부자가 되는 게지. 차득보의 곳간에는 어느새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반면 관아 창고는 텅텅 비어갔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흉년이 깊어지면 관아에서 환곡을 나누어 주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관아에서 환곡을 나누어 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환곡을 받으러 관아로 구름같이 몰려들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관아 창고에는 나누어 줄 환곡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요? 환곡이 없다니. 분명 창고에 가득했던 환곡이 어디로 사라진 거요?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관아의 사또도 영문을 몰라 당황했지요. 분명 장부에는 환곡이 가득하다고 적혀 있는데 정작 창고는 텅 비어 있었으니까요. 이 소식을 들은 분이가 무언가 이상함을 직감했습니다. 날이 아무래도 이상해요. 관아의 환곡이 사라질 리가 없어요. 누군가 빼돌린 게 분명해요. 환곡을 빼돌렸다고 그게 누구란 말이냐?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이 흉년을 틈타 큰 욕심을 부린 자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아볼게요. 분이는 그날부터 관아 환곡이 사라진 까닭을 은밀히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근복도 분이를 도와 함께 진상을 파헤치기로 했지요. 그런데 차득보는 분이와 마근복이 환곡 사건을 캐고 다닌다는 것을 곧 눈치챘습니다. 차득보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을 알고 더욱 교활한 술수를 부리기 시작했지요. 차득보의 역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차득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마근복과 분이의 약점을 캐는 것이었습니다. 차득보는 하수인들을 풀어 두 사람의 뒤를 캐게 했지요. 마근복 그 영감과 거지 아이의 약점을 알아와라. 무엇이든 좋다. 그자들을 무너뜨릴 거리를 찾아내란 말이다. 하수인들은 송화골 구석구석을 쑤시고 다니며 두 사람에 관한 소문을 캐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하수인이 솔깃한 정보를 물어왔지요. 자, 부자 어른, 알아냈습니다. 그 거지 아이 분이가 어디서 굴러온 네 집 자식인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떠돌이 거지인데 정체가 영 수상쩍다고들 하더이다. 차득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호, 정체를 모르는 거지 아이라. 옳거니 바로 그것이로구나. 차득보는 분이의 알 수 없는 정체를 약점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출신을 모르는 떠돌이 거지라는 점을 물고 늘어지면 사람들의 의심을 살 수 있으리라 여겼지요. 차득보는 또한 마근복의 약점도 캐냈습니다. 마근복이 젊은 시절 빚보증을 잘못 써서 패가 망신했던 일, 그리고 그 후로 지독한 구두쇠로 살았던 일까지 죄다 알아냈지요. 마근복 그 영감이 본 뒤 인색하기로 소문난 자가 아니냐. 그런 자가 갑자기 곳간을 열다니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야. 그 점을 파고들면 되겠다. 차득보는 두 사람의 약점을 손에 쥐고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두 사람을 무너뜨릴 차례였지요. 차득보의 두 번째 역습은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득보는 송화골 곳곳에 하수인을 풀어 마근복과 분이에 관한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지요. 그 거지 아이 분이라는 게 사실은 네 집 자식인지도 모르는 떠돌이라더군. 그런 정체 모를 아이가 마 영감 곁에 딱 붙어 있으니
영감 재산을 통째로 노리는 게 분명해. 맞아. 영감이 갑자기 곳간을 연 것도 다 그 거지 아이가 홀려서 그런 거라더군. 영감이 그 아이한테 단단히 홀린 게야. 이런 소문이 퍼지자 마근복을 은인으로 여기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분이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지요. 하긴 저 거지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긴 하지. 영감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면 영감이 불쌍하구먼. 분이는 사람들의 그런 수군거림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굳이 변명하지 않았지요. 떳떳하지 못한 것이 없으니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차득보의 이간질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차득보는 이번에는 마근복에게 직접 접근하여 분이에 대한 의심을 부추겼지요. 영감, 내 영감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말이오. 그 거지 아이, 너무 가까이 두지 마시오. 출신도 모르는 떠돌이가 영감 재산을 노리는 거라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늙음하게 봉변당하지 않으려면 조심하셔야 하오. 차득보의 그 말에 마근복의 마음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분이를 믿고는 있었지만 정작 분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는 영감도 알지 못했으니까요. 마근복의 가슴 한구석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 트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영감은 분이가 보여준 그 한결같은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제 배를 고르면서도 남을 먹이던 모습, 차득보의 엽전과 비단을 단칼에 거절하던 모습을 말입니다. 아니요, 차 부자. 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요. 나는 그 아이를 믿소. 그러니 그런 말은 다시는 하지 마시오. 마근복은 차득보의 이간질을 단호히 물리쳤습니다. 차득보는 두 번째 역습마저 뜻대로 되지 않자 더욱 독이 올랐지요. 마근복 그 영감, 어지간히도 그 거지 아이를 믿는군. 좋다. 그렇다면 마지막 수단을 쓸 수밖에. 차득보의 두 눈에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이제 차득보는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최후의 수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이와 마근복은 환곡 사건의 진상을 캐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분이가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잡았지요. 관아의 한 아전이 요즘 부쩍 씀씀이가 헤퍼졌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날이 관아의 그 아전이 요즘 갑자기 돈을 펑펑 쓴다고 해요. 흉년에 다들 굶주리는데 어떻게 그 아전만 그리 풍족할까요? 분명 환곡 사라진 일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오호, 그렇구나. 그 아전을 캐보면 무언가 나오겠어. 두 사람은 그 아전의 뒤를 은밀히 캤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지요. 그 아전이 밤마다 차득보의 집을 드나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환곡을 빼돌린 자가 차득보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점점 짙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 부자, 설마 그 자가 환곡을 빼돌린 장본인이란 말인가? 마근복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제야 차득보의 그 모든 음흉한 행동들이 하나로 꿰어졌지요. 곡식을 사들이고 죽 나눔을 방해하고 분이를 음해한 그 모든 것이 결국 환곡을 빼돌린 제 죄를 감추기 위한 짓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심증은 있으되 물증이 없으니 함부로 차득보를 고발할 수도 없었지요. 분이와 마근복은 차득보의 죄를 밝힐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차득보가 준비한 최후의 수단이 두 사람을 덮쳐왔습니다. 송화골에 들이운 검은 그림자가 마침내 그 무서운 정체를 드러내려 하고 있었지요. 그 그림자의 끝에는 과연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EOF 파이썬 3 지프렌드 챕터 7 글자수 레너펜 챕터 7.x read strip 차득보가 준비한 최후의 수단은 차마 입에 담기도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마근복의 곳간에 불을 지르는 일이었지요. 차득보의 셈은 이러했습니다. 마근복의 곳간을 불태워 버리면 마근복이 나누어 줄 곡식도 사라질 터. 그러면 송화골의 곡식줄은 오로지 제 곳간 하나만 남게 됩니다. 게다가 마근복과 분이가 환곡 사건을 캐고 있으니 그 전에 두 사람에게
큰 타격을 입혀 입을 막아야 했지요. 막은 복의 곳간만 불타 없어지면 송화골은 통째로 내 소나귀에 들어온다. 그 거지 아이와 영감도 곡식을 잃고 나면 별 수 없겠지.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끝장을 내주마. 차득보는 하수인들을 은밀히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깊은 밤 막은 복의 곳간에 불을 지르라 명했지요. 참으로 악독하고 무서운 음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왔던 것일까요? 차득보의 이 끔찍한 음모를 분이가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환곡 사건의 증거를 찾으러 차득보의 집 근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담장 너머로 차득보가 하수인들에게 은밀히 명을 내리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지요. 오늘 밤 삼경에 막은 복의 곳간에 불을 질러라. 아무도 모르게 흔적도 남기지 말고. 분이는 그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큰일이다. 자, 부자가 곳간에 불을 지르려 한다. 어서 날있게 알려야 해. 분이는 한 걸음에 막은 복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영감에게 다급히 이 사실을 알렸지요. 날이 큰일 났어요. 자, 부자가 오늘 밤 곳간에 불을 지르려 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어서 막아야 해요. 막은 복은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 차득보가 곳간에 불을 지른다고 그 그자가 그토록 악독한 짓을 한단 말이냐. 네, 써요. 삼경에 불을 지르라고 했어요. 어서 사람들을 모아 곳간을 지켜야 해요. 막은 복은 즉시 노복들과 마을 장정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곳간 주변에 몰래 숨어 차득보의 하수인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지요. 이윽고 삼경이 되자 과연검은 그림자 몇이 막은 복의 곳간으로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횃불을 들고 있었지요. 그들은 주위를 살피며 곳간 벽에 마른 집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잘 붙도록 기름까지 끼얹었지요.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막은 복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런 천하의 악당들 같으니 사람 목숨이 달린 곡식에 불을 지르려 하다니. 막은 복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을 드러낼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한 그림자가 횃불을 집단에 가져다 대려는 그 찰나였습니다. 저놈들을 잡아라. 막은 복의 호령과 함께 숨어있던 장정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불을 지르러 온 하수인들은 그만 화들짝 놀라 횃불을 떨어뜨렸지요. 떨어진 횃불이 집단에 막 옮겨붙으려 했지만 미리 준비하고 있던 장정들이 재빨리 물을 끼얹어 불씨를 잡았습니다. 장정들은 순식간에 하수인들을 에워싸고 붙들었습니다. 네 이놈들,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런 짓을 하는 게냐. 막은 복이 추상같이 호령하자 붙들린 하수인들은 벌벌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누가 시켰단 말이냐.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차득보 어른께서 영감님 곳간에 불을 지르라 하셨습니다. 마침내 차득보의 이름이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차득보가 곳간 방화를 사주했다는 것이 그 하수인들의 입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지요. 곳간은 무사했고 방화범들은 모두 붙들렸습니다. 차득보의 최후의 수단은 분이의 기지로 보기 좋게 무산된 것입니다. 하지만 차득보는 호락호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하수인들이 붙들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차득보는 뻔뻔하게 잡아댔지요. 나는 모르는 일이오. 그 자들이 제멋대로 한 짓을 어찌 나에게 뒤집어 씌운단 말이오. 증거가 어디 있소? 증거가. 차득보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하수인들의 증언만으로는 교활한 차득보를 처벌하기 어려웠지요. 차득보는 도리어 막은 복을 무고로 고발하겠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막은 복, 내가 감히 나를 모함해 어디 두고 보자. 내 너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오히려 궁지에 몰린 것은 막은 복과 분이었습니다. 차득보가 관아의 아전과 짜고 있으니 도리어 두 사람이 곤경에 처할 판이었지요. 게다가 차득보는 분이의 정체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저 거지 아이부터 잡아들여야 하오.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떠돌이가 멀쩡한 사람을 모함하다니. 필시 무슨 흉계가 있는 게 분명하오. 차득보의 농간으로 분이는 졸지의 모함꾼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분이와 마근복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지요. 차득보는 한술 더 떠서 관아의 마근복을 무고죄로 고발해 버렸습니다. 매수된 아전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니 사또도 차득보의 말에 솔깃해졌지요. 급기야 관아에서는 마근복과 분이를 잡아들여 문초하겠다는 영까지 내렸습니다. 마근복과 그 거지 아이를 당장 잡아들여라. 멀쩡한 양민을 모함한 죄를 엄히 다스리겠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송화골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마근복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렸지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오. 마 영감님이 우리를 살리셨거늘 도리어 잡혀가시다니. 분명 차득보 그자가 농간을 부린 게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소. 하지만 관아의 영이 떨어졌으니 백성들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마근복과 분이는 꼼짝없이 관아에 끌려가 문초를 받을 처지가 되었지요. 차득보는 그 꼴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흐흐, 마근복,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내 손바닥 아니니라. 이제 곧 송화골은 통째로 내 것이 될 게야. 설상가상으로 그 무렵 송화골의 흉년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마근복의 곳간마저 거의 바닥을 드러냈지요. 그토록 가득하던 곡식이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느라 어느새 텅 비어버린 것입니다. 날이 곳간의 곡식이 이제 며칠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노복의 말에 마근복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곳간을 여러 사람들을 먹인 것은 후회하지 않았지만 이제 더는 나누어 줄 곡식이 없다는 것이 가슴 아팠지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곡식은 다 떨어져 가고 차득보의 농간으로 우리는 도리어 궁지에 몰리고 마근복은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곳간을 연 것이 잘한 일인지 영감은 처음으로 흔들렸지요. 평생 모은 곡식을 다 내어주고도 이제와 모함까지 받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날 밤 마근복은 텅 빈 곳간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천장까지 그득하던 곡식이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휑한 곳간이었지요. 영감은 그 빈 곳간을 둘러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평생 이 곳간을 채우려 사람도 정도 다 버렸거늘 이제 곳간마저 비었으니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영감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영감은 문득 깨달았지요. 곳간은 비었어도 제 곁에는 이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곳간을 채웠을 때는 그토록 외롭더니 곳간을 비우고 나니 도리어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래, 곳간은 비었어도 나는 빈털터리가 아니야. 분이가 있고 마을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진짜 부자라는 것이겠지. 마근복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비록 차득보의 농간으로 궁지에 몰렸지만 영감은 더 이상 예전에 외롭고 인색한 구두쇠가 아니었지요. 분이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영감에게 곳간을 열라 권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되고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제 정체 때문에 영감까지 곤경에 처하게 되었으니 분이의 마음은 더욱 무거웠지요. 내가 괜히 나서서 나리를 더 힘들게 만든 건 아닐까. 차라리 내가 떠나는 게 나으려나. 분이는 그날 밤 홀로 선앙당에 앉아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아버지가 남긴 책과 나무패를 꺼내 어루만지며 분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아버지, 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리를 도우려 했는데 도리어 나리를 힘들게만 만들었어요. 분이가 너무 부족한가 봐요. 분이의 눈물이 별빛에 반짝였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스러워 보이는 깊은 밤이었지요. 하지만 분이는 이내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그리고 제가 송화골에 온 까닭을 떠올린 것입니다. 아니야,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 아버지가 나에게 마근복 나리를 찾아가라 하신 데는 분명 까닭이 있어. 그리고
이제 그 까닭을 밝힐 때가 된 것 같아. 바로 그때 서당 훈장이 분이를 찾아왔습니다. 분이가 홀로 선앙당에서 시름에 잠겨 있다는 말을 듣고 온 것이지요. 훈장은 분이의 곁에 앉아 그 작은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습니다. 얘야, 너무 상심 마라. 내가 송화골에 와서 한 일을 보아라. 그 지독하던 마 영감을 새 사람으로 만들고 곤줄인 사람들을 살리지 않았느냐. 그것만으로도 너는 큰일을 한 게야. 하지만 훈장님, 제가 도리어 나리를 곤경에 빠뜨렸는걸요. 아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다. 차득보 같은 자의 농간이 한때는 통할지 몰라도 결국 하늘이 굽어보고 있느니라. 곳간이 차야 부자가 아니라 사람이 따라야 부자라 하지 않더냐. 마 영감 곁에는 이제 온 마을 사람이 따르고 있다. 그것이 바로 차득보가 끝내 이길 수 없는 까닭이지. 훈장의 그 말에 분이는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고맙습니다, 훈장님.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어요. 분이는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껏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비밀을 마근복에게 밝히기로 한 것입니다. 제가 누구이며 왜 송화골에 왔는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뒤바꿀 놀라운 진실이었습니다. 과연 분이의 비밀이 밝혀지면 송화골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리고 궁지에 몰린 마근복과 분이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까요?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마침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분이는 마근복을 찾아갔습니다. 마근복은 관아에 끌려갈 처지였지만 영감의 얼굴에는 묘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분이는 영감 앞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이제 나리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동안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 어디 말해 보아라. 분이는 품속에서 낡은 책 한 권과 작은 나무패 한 조각을 꺼냈습니다. 책은 영감도 이미 본 적이 있는 분이 아버지의 그 기록책이었지요. 그런데 분이가 내민 나무패를 본 순간 마근복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 나무패는 마근복은 황급히 제품에서도 나무패 한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 의형제 한석주와 나누어 가졌던 바로 그 패였지요.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두 개의 나무패를 맞추어 보았습니다. 딱 두 조각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꼭 들어맞았습니다. 본디 하나였던 패가 다시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마근복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감은 분이를 바라보았지요. 어찌하여 내가 이 패를 가지고 있단 말이냐. 이 패는 내 의형제 한석주의 것이거늘. 분이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석주는 제 아버지예요. 나리, 저는 한석주의 딸 분이에요. 뭐라고? 마근복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거지 소녀가 제가 그토록 박대하고 외면했던 의형제 한석주의 딸이라니요. 바로 그때 분이가 제 머리카락을 쓸어 올려 왼쪽 귀 뒤를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반달 모양의 붉은 점이 또렷이 찍혀 있었지요. 나리, 이 점을 보세요. 제 아버지도 똑같은 점이 있었어요. 저희 집안 사람만 가지는 점이라고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지요. 마근복은 그 반달 모양의 붉은 점을 보는 순간 모든 의심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한석주의 귀 뒤에도 똑같은 점이 있었던 것을 영감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아, 정녕 내가 석주의 딸이란 말이냐. 마근복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지요. 평생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감의 머릿속에는 젊은 날 의형제와 함께했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둘이 나무패를 쪼개어 나누며 평생 한마음으로 살자 다짐하던 그날, 한석주가 가진 것을 털어 자신을 도우려 했건만 매몰차게 뿌리쳤던 그날,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며 옛벗을 내쳤던
그 모진 날들이 말입니다. 석주야, 석주야, 이 못난 형을 용서해다오. 내가 너를 그토록 외면했거늘 내 딸이 나를 찾아와 나를 살렸구나. 이 은혜를, 이 죄를 어찌 갚는단 말이냐. 마근복은 분이의 손을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젊은 날 가난한 의형제를 매몰차게 내쳤던 그 일이 이제와 사무치는 회한으로 영감의 가슴을 찢어 놓았지요. 그러고 보니 내 그 맑은 눈빛, 처음 보았을 때부터 어딘가 낯이 익다 했더니 석주를 꼭 빼닮았구나. 어찌 내가 진작 몰라보았을꼬. 영감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분이를 처음 본 순간 가슴이 철렁했던 까닭도, 그 책의 필체가 낯이 껐던 까닭도 모두 분이가 의형제의 핏줄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분이는 그런 영감을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리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나리를 형님이라 부르셨는걸요. 그리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갈 곳이 없거든 송화골의 마근복을 찾아가라고. 그분은 본디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고요. 그 말에 마근복은 더욱 오열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모질게 굴었건만 한석주는 끝까지 자신을 믿고 딸을 보냈던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게냐. 석주의 딸을 거지로 떠돌게 하고 곳간 앞에서 내쫓기까지 했으니 나리,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나리는 결국 곳간을 여셨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길을 택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나리를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분이의 그 말에 마근복은 비로소 눈물을 거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분이를 꼭 끌어안았지요. 잃어버렸던 핏줄을 되찾은 듯한 그런 벅찬 감격이었습니다. 이제 마근복에게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영감은 분이의 손을 잡고 곧 장관하로 향했습니다. 차득보의 죄를 만천하에 밝히기 위해서였지요. 때마침 관하에서는 마근복과 분이를 문초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차득보도 그 자리에 나와 능글맞은 웃음을 흘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마근복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영감은 사또 앞에 당당히 나아가 외쳤습니다. 사또, 이 모든 일의 진범은 바로 저기 있는 차득보올시다. 차득보가 관아의 환곡을 빼돌리고 제 곳간에 불을 지르려 했으며 이제와 죄 없는 우리를 모함하고 있나이다. 차득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사또, 들으셨습니까? 저 영감이 끝까지 생사람을 잡는군요. 증거도 없이 무슨 망발이오. 그러자 분이가 나섰습니다. 분이는 그동안 은밀히 모아둔 증거들을 사또 앞에 펼쳐 놓았지요. 사또,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차득보가 관아의 아전과 주고받은 서찰이옵니다. 환곡을 빼돌려 나누어 갖자는 내용이 또렷이 적혀 있지요. 그리고 곳간에 불을 지르려다 붙들린 자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모두 차득보의 사주를 받았다 하였습니다. 분이가 내민 서찰을 본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차득보와 아전이 환곡을 빼돌리기로 모의한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지요. 분이가 차득보의 집 근처를 살피며 어렵게 손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차득보, 이래도 발뺌을 하겠느냐. 사또의 호령에 차득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매수되었던 아전마저 겁에 질려 모든 것을 실토했지요. 사또,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 차득보가 시킨 일이옵니다. 환곡을 빼돌린 것도 장부를 조작한 것도 모든 죄가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차득보는 그제야 사색이 되어 바닥에 엎드렸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지요. 차득보는 나라의 환곡을 빼돌리고 양민의 재산에 불을 지르려 한 데다 무고한 일을 모함한 죄가 크다.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굶주린 백성에게 나누어 주고 차득보는 엄히 다스려 멀리 귀양 보내라. 사또의 추상 같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차득보는 제가 쌓아둔 곡식을 모조리 빼앗기고 송화골에서 멀리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요. 남을 굶겨 제 배를 불리려던 자의 끝은 그렇게 비참했습니다. 평생 쌓은 재물도 욕심도 한순간에 모두 잃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득보에게서 몰수한 곡식이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마근복에게도 뜻밖의 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또는 마근복의 의로운 행실을 높이 치하했습니다. 마근복은 제곳간을 여러 굶주린 백성을 살린 의인이로다. 그 갸륵한 뜻을 기려 나라에서 곡식과 상을 내리노라. 이리하여 마근복은 텅 비었던 곳간을 다시 곡식으로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곳간을 여러 사람을 살린 그 일이 돌고 돌아 결국 영감 자신을 살린 것이지요. 만약 마근복이 끝까지 곳간을 열지 않고 곡식을 끌어안고만 있었다면 차득보의 방화로 곳간을 다 잃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곳간을 비웠기에 오히려 화를 면하고 복을 받은 것이지요. 무엇보다 큰 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송화골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마근복을 찾아와 받은 은혜를 갚으려 한 것입니다. 마 영감님 흉년에 저희를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건 약소하지만 저희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곡식이며 채소며 정성을 모아 마근복에게 가져왔습니다. 어떤 이는 손수 지은 집신을, 어떤 이는 정성껏 기운 옷가지를 가져왔지요. 마근복의 집 마당은 은혜를 갚으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중에는 흉년이 한창일 때 마근복이 쌀 한 뙑박을 건넸던 그 안악도 있었습니다. 안악은 품에 통통하게 살이 오른 아기를 안고 와 마근복 앞에 곡식 한 자루를 내려놓았지요. 영감님, 그때 주신 쌀 한 뙑박으로 이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이건 저희 식구가 정성껏 모은 것입니다. 부디 받아 주십시오. 마근복은 그 안악과 토실토실한 아기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거저 내어준 그 쌀 한 뙑박이 한 생명을 살리고 이렇게 되돌아온 것입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우이. 자네들이 잘 살아주니 이 늙은이가 더 바랄 게 없네. 마근복은 그 광경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평생 곳간을 채워도 늘 외롭고 허전하더니 곳간을 비우고 나니 도리어 사람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영감은 그제야 서당 훈장이 했던 그 말의 뜻을 가슴 깊이 깨달았지요. 곳간이 차야 부자가 아니라 사람이 따라야 부자라. 이제야 그 말의 뜻을 알겠구나. 내 평생 곳간만 채우려 했으나 진짜 보물은 사람이었어. 사람의 마음이었어. 흉년이 지나고 송화골에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들판에는 푸른 새싹이 돋아나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피어났지요. 마근복은 분이를 양녀로 거두었습니다. 거지 소녀였던 분이는 이제 마근복의 어엿한 딸이 되었지요. 영감은 분이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따뜻한 밥을 먹이고 서당에 보내 그를 배우게 했습니다. 의형제의 딸을 친딸처럼 애지중지 보살핀 것입니다. 하루는 분이가 마근복에게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마근복은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분이가 처음으로 자신을 아버지라 불러준 것입니다. 평생 자식 없이 외롭게 살던 영감에게 그 한마디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었지요. 오냐, 내 딸 분이야. 그래, 이 아비가 여기 있다. 마근복의 두 눈에 또다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행복의 눈물이었지요. 마근복과 분이는 그 후로도 곳간을 늘 열어두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언제든 곡식을 나누었고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보살폈지요. 송화골은 인심 좋고 정 많은 고을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지독한 구두쇠가 거지 소녀의 말을 듣고 곳간을 열어 마침내 진짜 부자가 된 이야기를 말입니다. 곳간이 차야 부자가 아니라 사람이 따라야 부자라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근복이 평생에 걸쳐 깨달은 가장 값진 가르침이었습니다.